2004년 6월 취재진은 유필로 쓰여진 원고 한 부를 입수했다. 이덕혜 옹주. 한 일본인 사학자가 고종의 막내딸 덕혜의 생애에 관해 기록한 이 원고는 충격적인 증언을 담고 있다. 덕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고종은 독살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격동하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고종. 꺼져가는 나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고종 황제. 황제는 과연 독살당했는가? 고종 황제의 죽음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원고를 최초로 입수한 사람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문길 교수다. 이 자료는 덕혜 옹주 생애를 한평생 연구했던 일본인 향토 사학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국에도 알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저에게 내놓았습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덕혜의 행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덕혜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재를 해서 이 원고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덕혜 옹주는 아버지 고종의 죽음에 대해 고종은 비소가 든 홍차를 마신 뒤 돌아가셨는데 홍차의 비소를 탄 사람은 왕의 건강을 돌보는 전이 안상호였다고 몇몇 친구에게 말했다고 한다. 덕혜는 1912년 고종이 양귀인에게서 낳은 막내딸이다. 고종은 어린 덕혜의 침대를 자신의 침소에 둘 정도로 귀여워했다. 그러나 13살이 되던 해 덕혜는 조선의 왕녀는 일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된다. 일본으로 온 덕혜는 동경학습원에 입학을 한다. 1847년 문을 연 동경학습원은 일본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으로 당시 일본의 황족과 귀족이 다니던 학교였다. 구한말 덕혜를 비롯한 조선의 왕족들 역시 모두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저자는 바로 이 덕혜의 동경학습원 시절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취재를 해서 원고를 썼다고 한다. 취재팀도 덕혜의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수소문해봤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덕혜의 친구들은 대부분 생존해 있지 않았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올해 나이 94살의 소마 유키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몇 번 덕혜의 초대를 받아 집에 갈 정도로 덕혜와 가까운 사이였다. 記憶のことは静かでいらしたんですよね。そういうふうにお育ちになったんだろうと思う。我々みたいにがむしゃらにお育ちになったらしゃあなかったからね、気持ち悪いです。本当にまだ天女が現れたような感じでびっくりしました。 학습원 생활을 할 당시에도 덕혜는 항상 일본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쉽게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私があなたのお立場だったら独立運動をやってるのにあなたはなぜなさんないのって言ったことある。そしたら時計姫は何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か？お返事がなかった。何にもおっしゃらなかった。 덕혜는 고종에 이어 8개월 된 조카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살해당할지 몰라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취재진은 원고를 쓴 사학자를 직접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사학자는 이사를 간 이후 김 교수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추적해봤지만 실패했다. 우리 역사는 고종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요 묘시에 태왕전하 흥후 덕수궁지 함령전. 묘시에 태왕전하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돌아가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왕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종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지나치게 짧다. 사망 원인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이 왕이 돌아가셨다는 단 한 줄만 기록하고 있다.
진맥을 한다든지 탕약을 올린다든지 또 걱정 근심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테고 거기다 신체 몸의 증상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이제 그 고종 황제의 경우 그냥 뭐 단 한 줄로 이렇게 처리해서 도대체 이게 앞뒤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아무튼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실록은 사관이 매일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사초를 토대로 왕이 죽은 후 편찬된다. 조선 기록문화의 꽃이라고까지 불리는 조선왕조실록이 유독 고종의 죽음만을 단순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편찬위원장으로서 일본인이 또 그 사료 수집위원으로서 또 일본인들이 참여하고 또 나중에 감수위원, 그 감수위원장 바로 이런 인물들이 일본인들로 이렇게 이제 또 포진이 돼 있어요. 일본의 어떤 그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좀 곤란하다. 알려서는 좀 뭐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 섞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종의 죽음에 관한 의문은 또 있다. 당시 고종의 죽음을 기사화한 일본 신문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1919년 1월 22일 일본에서 발행된 조일 신문에 보면 이태왕, 즉 고종은 돌연한 뇌일혈로 중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종이 사망한 것은 이미 하루 전인 1월 21일. 이 기사가 나갈 당시 고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총독부 당국에서는 뇌일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결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광무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그 설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독살됐다는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실제 당시 기록들 가운데는 고종의 독살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대한제국 시기 황성신문 발행인으로 대표적인 언론인 중 한 명이었던 이종일 선생이 쓴 일기를 모은 옥파 비망록. 1919년 1월 22일 일기에 보면 어제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적고 있다. 고종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의 기록이다. 여기 그 비망록에 보더라도 자기가 바로 그 1월 22일자 기록에 보면 몇몇 사람들을 만났더니 전부 그 사람들이 고종 독살건으로 아주 그 격분을 하고 절치부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대규모 민중운동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880년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한 개화파의 핵심 인물 윤치호. 윤치호가 18살 때부터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쓴 영문일기는 역사적인 사료로서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윤치호는 바로 이 일기에서 일제시대에 자작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에게 들었다고 언급하며 고종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고종은 한약을 한 사발 마신 뒤 현기증과 위통을 호소하다 육신이 마비돼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당시 고종의 독살에 관한 얘기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외국 자료도 있다. 조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노블의 부인 마티 윌콕스 노블이 남긴 일기가 그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명하라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는 경로하면서 서명을 거부했고, 그러자 서명을 강요하던 사람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황제께서는 독살을 당했다. 전 황제를 독살하고 상궁이 또 하는데 그 여기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윤덕영과 호상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티 윌콕스 노블은 당시 거리에 고종의 죽음에 관해 자세히 기록한 이런 전단이 나돌고 있어 그대로 옮긴다고 일기에 적고 있다. 그녀의 일기는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노블 선교사 부부는
1892년 조선에 처음 들어온 후 1919년 사건 당시까지 조선에 머물고 있었다. 고종은 아버지 대원군과는 달리 선진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강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고종은 노블 선교사와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 감리교 여성교부, 그리고 여성교부 관리 책임자가 마틴 노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수시로 대한민국의 그 궁중이라는 걸 계속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 속에 고종 황제가 독살을 당했는데 윤도경이 사죄했고 넷이 누구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정확한 기록돼서 가장 정확한 사실이 기록된 최초의 문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년을 이어온 사직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구한말. 가장 불운했던 시대의 군주였던 고종은 과연 독살당했는가? 독살당했다면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황제를 독살시킨 것일까? 즐비한 고층 빌딩들에 가려 더욱 나지막해 보이는 목조 건물 황궁우. 이곳은 구한말 나라를 새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고종의 자립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1897년 고종은 황제를 칭하는 청나라와 일본에 못지않게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기 위해 황제 즉위를 결심한다. 이를 위해 당시 2600여 평에 이르는 대지에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을 짓는다. 환구단은 1914년 일제가 이 자리에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사라지고 황궁우만 남게 된다. 고종 황제는 새로 지은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린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한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반발까지 사면서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서세 동점의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세계의 구조는 바뀌어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자주 독립이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자주 독립을 간절히 열망했던 고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그 중에 하나가 비밀리에 의병운동을 지원한 것이다. 오랑캐들의 그 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광년 그 선전관인 이광년을 도채찰사로 임명을 삼아서 이 그 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관찰사 수령이 선참 파출 이렇게 하라, 처분하라 그런 뜻이고 그 아이는 나는 그 사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를 돼 있다. 그 동안에는 이 부분이 워낙 비밀리에 이렇게 밀지라는 형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헌에 잘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런 이제 설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고종 황제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밀지를 보냈다는 것의 증거의 하나가 이것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의 정환직 의병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에게서도 그런 밀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구자 중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전국에 걸쳐서 치열하게 무장투쟁을 했던 의병운동의 그 중심에 바로 광무 황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자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스로 사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하며 의병들을 독려했던 고종 황제. 고종 황제의 은밀한 지원 속에 의병운동은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일반적으로 나약한 임금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종에겐 상당히 전략적인 면모도 있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을 택해 돌아왔다. 고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전략적이죠. 열국 공사관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외교적인 지원을 구할 수 있다. 그 안전지대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거에 머물렀던 경복궁 자체는 뭐 방어하기도 어렵죠, 넓어서. 실제 1897년 당시 경운궁 주변 지도를 보면 경운궁은 외국 공사관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서북쪽으로 러시아 공사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독일 영사관,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이게 뭐 5개 공사관, 영사관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 총독부는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경복궁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고종은 끝내 거부하고 계속 경운궁에 머문다. 그러던 중 1904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경운궁 내 왕의 침전인 함령전에서 고종 황제가 잠들어 있는 새명역에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정역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확대시키지 않고서는 그런 자연적인 강풍에 의해서만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을까?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종 황제가 경운궁에 거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제나 혹은 일제 사주를 받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방화가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인 상황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대화재 후에도 고종은 경운궁을 떠나지 않고 유일하게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던 중명전에 머물게 된다. 중명전이 을사조약 체결 장소가 된 것은 바로 고종이 이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열흘 전인 11월 9일 이등방문은 조약 체결에 협조해달라는 일본 천황의 친서를 가지고 내한했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 당일인 11월 17일 일본 헌병의 삼엄한 감시 속에 우리 대신들이 중명전으로 들어섰다. 당시 고종은 중명전의 1층은 집무실로 2층은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을사조약 회의는 바로 이곳 1층에서 열렸다. 1층이 집무실이었습니다. 이 집무실에서 일제가 조약을 강요하니까 거절하시고 그 집무실 닫고 위로 그냥 올라오셔서 침실에서 이 위쪽에서 있으면서 아래씩 내려오지 않고 일제에게 끝까지 그 조약 체계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비준을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그 논의 자체를 갖다가 진행시키지 않기를 기대하셨던 거겠죠. 17일 오후 3시경 시작된 대신들의 회의는 쉬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등방문은 직접 2층에 있는 고종을 찾아가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그러나 고종은 끝까지 비준을 거부했다. 장제는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성대곡과 함께 오건조약 청체 전말이란 기사를 써서 을사조약 체결 과정의 부당함을 알린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등방문은 끝까지 버티는 신하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해 18일 새벽 2시 강제로 조약을 체결시킨다. 조약이 체결된 후 이등방문을 비롯해 일본군 장성과 일본 공사관원들은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기념 촬영을 한다. 바로 이 시간 백성들은 전 상가를 철시하고 대한문 앞에 모여 조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실제 국가 간 체결되는 국권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상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을사조약안은 국가 간 조약 문서로서는 문제점이 많다. 실제 을사조약안은 조약의 제목이 비어있다. 뿐만 아니라 직인란에 보면 황제의 직인이 아니라 외부 대신 박재순의 직인이 찍혀있다. 을사조약인데요. 이쪽이 이제 한국어본, 일본어본인데 보시다시피 첫 칸이 빈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약의 그 제목이 없다는 것은 조약 내용에 대해서 두 나라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란 이름은 뒤에 일본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외부 대신 박제순의 직인도 문제다. 국가 간의 조약에서 왕이 아닌 정부 대신이 서명을 할 경우는 반드시 왕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종은 박제순에게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 을사조약은 위임장이 없습니다. 한일 두 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병합조약의 위임장인데요. 순종이 이완용에게 병합조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위임장 원본입니다. 말하자면 을사조약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임장 원본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종이 조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을사조약은 국가 간 조약 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는 날조된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이 주요 내용이었던 이 조약이 정상 체결된 것으로 꾸며 대한제국에 상주하는 모든 외국 공사관들의 철수를 통보한다. 하지만 고종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다. 조약 체결 과정의 부당함을 대한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보내기 위해 친서를 작성한다. 고종이 작성한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고종은 을사조약이 왜 부당한 조약인지를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임명해 몰래 파견한다. 이들 3명의 특사는 대황제의 낙관이 찍힌 임명장을 들고 헤이그로 향한다. 이들의 임무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다. 광왕제께서 이제 헤이그 특사를 보냈던 것은 을사조약이 그 무효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세계 열강의 9개 국가의 원수들에게 이제 그 천명을 했던 겁니다. 그 을사조약이 그 무효라고 하는 것을 광무왕제가 3가지로 당당하게 그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는 그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그 조약에 자기의 그 신하들이 서명할 것을 명령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러면서 자기는 대한제국 황제로서 이 조약이 무효로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밀사의 파견은 고종으로선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결국 헤이그 밀사 파견이 총독부에 알려지면서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끊임없는 총독부의 감시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고종을 총독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리석고 유약한 군주다. 이거는 전부 1910년 이후에 나옵니다. 1910년 이후에 일본 쪽에서 자기네 한국 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군주가 형편없어서 나라가 자력으로 근대화할 수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야 있다, 오게 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군주 무능, 고종황제 무능, 허약, 유약한 군주 이런 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1907년 7월 20일)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고종은 경운궁에 갇힌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총독부의 엄격한 감시 속에 만나는 사람까지 극히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고종은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은밀히 추진된 고종의 망명이다. 고종의 망명을 추진한 사람은 우당 이회영.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의 형이기도 한 우당 이회용 집안 형제들은 일제가 한일 합방을 하자 서울의 모든 재산을 팔고 중국으로 떠난다. 우당 이혜영 선생님 육형제가 7,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대지에서 살으셨는데 1910년도에 이제 육형제 40명, 그러니까 그 아들, 딸 전부 중국으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돈으로 40만 냥이라고 그러거든요. 쌀로다가 환산해 보니까는 현금 지금 돈으로 600억입니다. 600억.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시는데 다 쓰신 겁니다. 이회용의 집은 서울 YMCA 일대의 중심가에 있었다. 조선 중기 정승을 지낸 백사 이항복 이래 8대를 이어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였던 이회용 집안은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아무런 미련 없이 집을 처분하고 떠난다. 중국으로 간 우당 이회용의 육형제는 모두 독립운동을 한다. 특히 독립을 위해서는 무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일체 학비를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종사하면서 이회용은 고종의 망명 계획을 추진한다. 당시 고종은 일제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어 대신조차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내부 대신인 조정군은 다시 뜻을 같이 하는 고종의 환관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종의 망명 의사를 타진한다. 고종이 망명 계획에 동의하면서 망명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고종 황제가 망명에 동의를 해서 이분을 통해서 자기의 그 처족인 민영달 씨에게 가서 돈을 받아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민영달 씨를 찾아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아들, 바로 저의 외삼촌인 조남자 승자 이분을 통해서 북경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요 집이 바로 고종 황제가 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집입니다. 요 아마 사진이 요게 유일한 사진일 겁니다. 고종이 중국에서 머물 집을 구할 정도로 망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1918년이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고종을 계속해서 망명시키려는 이유는 해외에 어떤 주체 세력이 전부 뿔뿔이 헤어져 있을 뿐이지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지도부가 없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독립운동 이것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의 대한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하기 위해서 고종이 망명을 하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종 황제가 나가서 독립운동, 예를 들면 아까 이상설 선생이 기도했던 신한혁명당의 당수가 됐다. 그러면 이건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당한 폭발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좌절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1919년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켰던 만국평화회의가 다시 열리는 해였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고종 황제는 일제에게는 매우 위험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러면 고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경찰이라면, 일본 책임자들이라면 사실 불문가지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고종이었었다면 그때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모종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을 본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 1차 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종의 움직임은 상당히 일본 사람들을 긴장을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숙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종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일본 왕족 출신이었던 이방자 여사는 일본의 내선 일체 정책에 따라 영친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고종은 이 결혼을 몹시 반대했고 결혼식이 있기 불과 나흘 전 돌연히 사망한다. 평생 고종의 죽음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방자 여사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펴낸 회고록에서 고종의 죽음에 관해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며칠 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것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다 못해 온몸에 전율이 났다. 돌아가시던 날 밤까지도 태왕제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다 한다. 그날도 그 좋아하시던 식혜를 들고 잠자리에 드셨다. 시종들도 모두 물러가고 주무시려 하는데 갑자기 갈증이 나기 시작했다. 태왕제께서는 차를 가져오라 해서 드셨다. 그 순간 갑자기 복통이 나셨다. 순간적인 일이었다. 아무도 어쩔 수가 없었다. 비운의 황제께서는 유언도 없이 곧 숨을 거두셨다. 행여 독살이 아닐까 하는 풍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더욱이 입관하려고 염을 할 때 시체에서 살이 묻어나 이 의문은 더 한층 굳어갔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궁중전이 안모 씨가 일본 정부 관리로부터 뇌물과 협박을 받고 태왕제를 독살했다고 한다. 나 자신 원래 일본인이었으므로 더욱 황송하고 애석하게 생각한다. 일본인들이 태왕제를 독살한 것은 마마께서 또다시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태왕제께서는 시종중 김황진을 통해 생질인 조남승을 시켜 경성전기 회사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그 후 마마께서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독살당하신 것이다. 실제 당시 민족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은 고종의 독살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다. 박은식은 그에 져서 독립운동 지혈사에서 총독부는 뇌일혈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일본인의 사주로 식혜에 독을 넣어 독살을 한 것이며 때문에 고종의 시신엔 붉은 반점이 생겼다고 적고 있다. 박은식 선생의 그 학자로서의 위치나 명망이나 또 그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좀 사실에 충실한 이런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불려서 과장해서 한다. 그런 내용은 거기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어디까지나 학자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충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한국 근대사에 대해 평생 연구를 해온 이태진 교수 역시 고종 독살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저는 독살 쪽으로 봅니다. 독살 쪽으로 보고. 어떤 이유에서?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일본 측은 뭔가 황실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완전히 한국을 흡수했다, 병합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을 보였고 따라서 그 때문에 강제 퇴위당했던 고종을 그 논법에서 보면은 그 흐름에서 보면은 살려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국제 정세가 마침 또 고종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없애야 일본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1919년 고종 황제가 의문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불과 7년 뒤 순종도 세상을 떠난다. 순종은 후손을 남기지 않아 왕가의 적자 열통은 끊어졌다. 고종이 사랑했던 막내딸 덕혜옹주는 1962년 귀국을 해 낙선제에 머물게 된다. 덕혜는 일본에서 대마도주의 아들 종무지와 결혼을 했지만 1951년 강제 이혼당한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외국 생활로 신경쇠약에 걸려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왕조의 비운을 안고 한많은 생애를 살다 간 덕혜옹주의 장례가 창덕궁 수강제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종과 상궁 양씨 사이에서 1912년에 태어난 옹주는 영친왕 이은공의 유일한 이복 동생이기도 한데 귀국 이후 내내 창덕궁 낙선제에서 생활하던 덕혜옹주는 1989년 세상을 떠났다. 결국 500년을 이어왔던 왕가의 혈통은
고종 사후 급속하게 몰락해갔다. 생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럴 즈음 최초로 덕혜옹주의 문건을 입수했던 김문길 교수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문건 작성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이. 예, 고종 황제 독살 문건을 썼는 그 향토 사학가를 찾았습니다. 진짜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어떻게 뭐 연락하기가 찾기 힘들었지 예, 뭐 이사도 가고 이사를 가도 뭐 택시로 늘뭐 취재진은 일단 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放送局からね、前と同じ話してんですけど、その中身をね、ちょっとでもインタビューを取りたいという私の希望です。どうでしょうか。ちょっとね、あれはね、もう読み返してるんやけれどもね、ちょっとやっぱりまだまだ不十分ですね。하지만 여류 사학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실제 고종의 죽음에 관해 일본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조 멸망사란 책을 저술하면서 조선의 역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가다노 쯔기오씨는 고종의 독살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そういったことからいきますと、ただ単に退位させただけで、日本側から言いますと、ただ皇帝を重曹に送るだけでは済まなくなる。もうあくまでも植民地化に抵抗しようとした古城というものを総督府側としたら消してしまい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 그는 또 고종 독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国内にそういった古城暗殺に対するそれも見つけられないというのはですね、例の隠蔽作戦ですよ。朝鮮総督府が1945年の8月の1日頃からもう記録全部焼いちゃってるわけですからね。だから総督府自体の記録は日本にはもう皆無に等しいわけです。 결국 취재진은 직접 자료를 찾아 나서보기로 했다. 동양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둔 일본 학습원 대학 동양문고에서 심상치 않은 제목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この資料ですよね。利用給筆史という本があるんですが、はい、こちら。今度白助さんという方の。これどういった本なんでしょこれは権藤さんという方は、その利用職というまあ 1926년 일본에서 출판된 이 책은 일본인 관리로서 조선 왕궁에 파견돼 문서를 관리했던 곤도 시로스케가 집필한 책이다. 利用職のその実情についての資料というのは、基本的にはやはり、日本でいうと今の宮内庁が、おそらく文書等も管理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ので、私ども研究者が一般的にその目に接することのできる資料としてはおそらくかなり、貴重といいますか、数少ないものの一つだと思われます。 이 책에서는 고종의 죽음에 관해서도 상세히 적고 있다. こちら本文の方をご覧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公式にはご重体として兵挙は必至あるもすでに事実はないがに戦前せられたので刑事を中心とし、全朝鮮の人心はなんとなく驚愕呼び起こ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황제께서는 500년 사직을 잃고 분하임이 충천어대 강야기 부득어여 가진 지옥 10년간로 외로운 덕수궁에서 세호를 보내실 집 이완용 하장 충성이 있는 제자우를 불린 후어 감주를 손수 올려 황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 무슨 수작이 있는지라 호련한 우회중의원 누구일지 못하시더니 연결 종천무엇인다 원통하오 상감마그마 원통하오 애끓는 슬픈 후름 오라니 함께 풍천하라. 그러나 고종의 억울한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고종의 죽음은 불과 한 달 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규모 저항 시위인 3.1운동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민족 대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민족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종이 돌아가시면서 독살설이 유포되자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자 민족 대표들은 바로 고종 황제의 장례식 이틀 전인 3월 1일을 거사일로 결정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광무 황제의 그 국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약 20만 명이 서울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국민들이 이 고종의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걸로서 하나가 된 그런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운동을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서 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고종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항일 정신이 하나로 뭉쳐 민족의 힘으로 발현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삼일운동으로 일본의 경비가 더욱 삼엄해진 가운데 3월 3일 고종 황제의 국장이 치러졌다. 고종의 공식적인 장례는 총독부에 의해 철저히 일본식으로 진행됐다. 이왕공 비사는 고종의 장례식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본식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장례에 참가한 조선인은 극히 적었지만 일본을 배제하고 백성들 자체적으로 치룬 장례식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조차 일본 그 식민주의 역사 왜곡에 그 크게 오염이 돼 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그래서 민족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근대 시기에서 너무나 그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됐다. 3.1운동을 계기로 각기 분산돼 행해지던 민족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법령집에서 임시정부는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의 정신과 뜻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
세울 나라의 국호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그게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비추어 보면은 거기에 우리 역사는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일품군주제를 지향하는 대한제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민국 체제로 대한민국이 계승 이어지는 이런 그 역사의 맥락이 잡히는 겁니다. 고종시대 이거는 버리고 싶은 역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에서 방황은 사실은 우리 그 근대사의 맥락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이요, 방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19년 1월)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관한 갖가지 의문들은 8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휘몰아치는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자주 독립을 꿈꾸었던 황제. 황제는 과연 독살당했는가? 황제의 죽음에 관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고종의 대한제국 시대는 비로소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